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국민의당 박수선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 녹취 조작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했음에도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상을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정치 공세와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의혹이 있다고 하면 억울하죠.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당도 사실은 이것이라고 상대가 아무리 얘기해도 납득하지 않는다고 계속 의혹을 제기했었죠. 물론 정당은 선거 기간 중 상대 후보를 상대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민의를 대신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만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과 관련한 중대한 의혹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거죠. 전대미문의 당내 자작극이 벌어졌다는 걸 국민들이 안 지 겨우 이틀이 지났는데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는 건 한편으로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신들의 의혹 제기는 정당했지만 자신들 상대로 한 의혹 제기는 겨우 이틀 만에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합니까? 그리고 용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즘 국민의당이 곤욕을 크게 치르고 있긴 합니다. 예. 스스로 검증하지 않은 정보를 내보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부에서 나오는 워딩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특검 이야기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특검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뉴스 전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이 특검 얘기를 하는 건 참 답답한 저는 물타기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국민의당 주장대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 녹취록이 진짜라고 증인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리고 특검을 주장할 만큼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유미 씨가 제보자 이메일이라고 했던 메일이 있었어요. 그 메일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50일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그 당사자라는 사람에게 당에서는 이메일을 한 번 안 보냈냐. 이걸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게 뭐가 어렵다고. 대선 직전에 어렵지만 50일이 지났잖아요. 특검을 한다고 생각하는 당이었으면 당사자가 실제한지는 최소한 한 번은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네, 또 거기다가 고소고발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당사자한테 이메일 한 번 안 보냈는데 갑자기 특검을 하자고 하면 당연히 물타기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문정용 씨에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그 이메일의 주인이라는 김모 씨, 성까지 나왔어요, 김모 씨. 김모 씨는 본인과는 대학학원을 같이 입학했던 사람 중에는 김 씨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고 당연히. 예. 그리고 그 제보자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본인은 모른다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언론 보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당사자로 찍힌 김모 씨가 문준용 씨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사이라고. 예. 그리고 국민의당이 이 사람이 실제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메일을 보내지도 않았지만 같이 입학한 사람이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김 씨가 있냐? 없으니까. 네, 실제로 오늘 아침 나온 보도 보면요. 두 사람은 학번도 다르고 졸업 학년도 6년 차이 난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거죠. 파슨스라고 하는 공통점 하나만 있는 건데 이게 50일 동안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이냐 이거죠. 예. 특검을 생각했던 정도의 정당이면 그리고 그걸 기자회견까지 했고 모두가 사실로 믿었다면 당연히 조사했어야죠. 지금 그 이후라도.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뜬금없이 들리는 사람들이 이게 물타기 아니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고요. 이게 억울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유미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이고요. 검찰은 또 이 씨의 남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지는, 여기서 이제 검찰의 실력을 믿어야 되죠. 다음 뉴스는요?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이의 카카오톡을 공개했습니다. 5월 5일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요. 기자회견을 진행한 날입니다. 이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카톡 캡처 이미지를 일베 익명으로 올리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또 기사가 나오면 고시생 카페 같은 데서 링크를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사안들, 이런 사안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은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카톡부터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데 저는 특히 이런 사안은 카톡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작한지 알았잖아요. 적어도 이유미 씨는. 그리고 이준서 씨는 이제 몰랐다고 주장하고 이유미 씨는 지시에 의한 거라고 주장하고 이제 대립하고 있으니까 둘 다 알았는지 한 사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한 사람은 알았잖아요. 그러면 카톡 역시 얼마든지 나중에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5월 5일 이후에 카톡도 일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애매모호한 말들이 좀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하자. 상대방은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문자도 남기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말들을 남겨둘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그 기자회견 직후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자신의 카톡이 공개될 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가장 먼저 카톡을 털어가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상정하고 카톡을 예를 들어서 이유미 씨는 자신이 실행을 했지만 당신도 이거 전말은 알고 있지 않냐는 뉘앙스의 말을 남길 수도 있고, 실제 그런 말들이 남겨 있죠. 사실대로 얘기하자고. 그리고 이준서 씨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라고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카톡을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일이 있은 직후부터 고소고발이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일반적으로 고소고발 혹은 사건이 되는 건 한참 후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바로 직후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 아니라고 바로 반박했었거든요. 게다가 국민의당도요, 맞고소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고소고발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틀림없이 증거로 채택이 될 거나 최소한 조사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카톡하고는 다른 경우라는 거죠, 이게. 그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용주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여기서요, 제보자 신원 보호하기 위해서 이유미 씨가 선의로 조작을 감행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유미 씨가 언급한 내용이 혼자서 다 알기에는 방대한 내용이고 시민사회 수석 등 여러 일을 자기가 직접 전하거나 문준용 씨에 관해서 안 것을 혼자 다 알아내기에 많은 양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의문제기한 내용이네요. 혼자서 이걸 소스를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단독이냐 혹은 지시를 받았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스가 어디서 왔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용주 의원은 시민사회 수석 이런 내용들을 그 녹취록에 짧게 지나간 내용들을 어떻게 혼자 다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본인도 들었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실제 하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안 나서니까 내용은 맞지만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연기를 했을 뿐이 아닐까. 네,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김 씨가 결국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의 이런 추정도 사실은 하루도 안 돼서 근거가 없는 것이 된 것이고요. 계속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이유미 씨 혼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토플 학원 얘기도 토플 학원을 다니는지 어떻게 알았냐
라고 하면, 유학 갈 거니까 당연히 가지 않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영어를 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거 압니까? 그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로 백지 상태에서 상상하자면, 그리고 이런 내용은 바로 모든 기자들에 의해서 크로스 체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 토플하고는 안 다녔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아는 사람 맞아요? 하고 대묻게 다는 상황에 바로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근거 없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학원 하나 다녔다는 것도 그냥 그런 상상을 당연히 했겠거니 유학 갔으니 토플하고 다닌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상상을 혼자 했겠거니 그렇게만 그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정말 당사자가 되어서 연기를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문정민 씨가 영어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잘할 가능성이 크겠죠. 유학을 그건 모르죠. 저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영어를 잘해서 토플학원을 안 다녔을지 혹은 아주 몇 년간 다녔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간단한 정보지만 실제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상대방에 하려고 하면 근데 그런 내용들이 자잘하게 다 갈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하여튼 누가 이걸 알려줬는지는 저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건 만약에 이런 걸 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줬다면 그 자체로 대선 기간에 그 정치에 개입한 거잖아요.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혹은 기관이든 간에. 이것도 저는 수사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죠. 예. 근데 본인이 안 해도 민심에 의해 해체될 정도의 사안이라 어쨌든 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선고 있었습니다. 징역 1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의상대금 받아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이영선 전 경호관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또 이 전 경호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대포폰 지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도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부분 인정됐네요. 네. 네. 그 중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서 의상 대금을 받아서 최순실에게 전달했다.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특히 법원이 인정한 것이 특검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최순실 씨가 그 돈을 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경주 공동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원이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법정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권순호 부장판사였습니다. 당시에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정유라 씨 영장 그렇죠. 기각을 한. 네. 거기다가 우병우 정유라 기각했었다라는 사실도 있었었고요. 고영태 씨는 구속시켰죠. 예. 하여튼 그때 기각됐던 사안인데 법정에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판받았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했는데 과거 왕조 시대 같으면 망한 왕조의 도승지는 사약을 받는다면서 재판할 것도 없이 사형을 받으라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소망은 언제가 됐든 옥사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죽었으면 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레토릭이죠. 우리나라에 사약을 내릴 법적 장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네, 왕조 시대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또 막맞는 것이 수미상관이 아닌 것이 자신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현재 보석을 신청한 상태거든요. 사약을 내리면 받겠다고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거하고는 전혀 앞뒤가 안 맞췄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심정이라는 거는, 네. 그런 심정이니까 나를 빨리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아프니까. 저는 아파요. 이런 얘기고요. 다음 순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어제 출국했습니다.
환송 행사는 조촐했는데 행사를 간소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도열이나 별도의 환송식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일정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였습니다. 환송식만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환영식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꼭 필요한 의전이 아니면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화제가 됐던 것은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을 보내면서 얼굴이 활짝 폈던 사진이 화제가 됐어요. 예, 요새 예. 얼굴을 보면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기쁨이 90%다 이런 식의 인터넷에 짤방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제가 됐죠. 왜냐하면 너무 활짝 웃어가지고 뭔가 이제 헤어지니 섭섭함이 있다든가 잘하고 오라는 걱정 이런 건 없어. 얼굴이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것으로 봐. 예. 해방된 임과장 그런 기분이죠. 예. 사실상 인터넷상에서 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밝게 웃는 거 아니냐고. 평상시 근데 워낙 밝게 웃는 분이시긴 합니다.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밝게 웃는 사진은 없었어요. 네. 지나치게 밝게 웃는 거 아니냐는. 네. 하여튼 그 사진이 하도 왜냐하면 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열 없이 해외 순방을 간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문 대통령은 너무 많은 걸 없애버리네요. 예. 자, 다음 뉴스는요.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서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씨 유족들은 서창석 원장이 청와대에 백씨 의료 정보를 알린 의혹이 있다고 고소한 바가 있는데요. 어제 검찰이 백도라지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먼저 조사했습니다. 이건 서창석 원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얘기했고 불과 몇 주 전에도 다시 한번 얘기했었는데 감사가 있다 해서 이 대목은 사실은 중요한 국정농단의 고리가 하나 풀릴 수 있는 대목이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자면 서울대 병원장이 되는 과정부터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었어요. 사실은 서울대 병원장이 되는 시점쯤에 언론 기사를 보면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런 기사들이 단신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국정농단의 전체 그림을 몰랐기 때문에 왜 이런 케이스로 왔지? 정도의 기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주치를 하다가 갑자기 서울대 병원장이 출마한 최초의 케이스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 외에 이례적인 대목이 많지만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 최순실 씨 아주 관계가 깊죠. 산부인과 교수의 추천으로 됐다는 거거든요. 출마하라고. 근데 이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최순실 씨와 관계가 깊은 이임순 교수가 왜 서울대 병원장에 출마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대통령은 왜 갑자기 자신의 주치의를 서울대 병원장으로 보내버렸을까? 당연히 의문스럽죠. 굳이. 서울대 병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은데 본인 주치의를 보낸 거잖아요. 굳이. 실력이 없으면 주치의에서 자르는 거죠. 실력이 있으면 주치의에 둬야죠. 그런데 굳이 본인의 주치의를 서울대 병원장으로 가라고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는 일어났던 일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최순실 씨 단골성원병원 비선진료의사 대표적인 김현재 원장 이분을 서울대 강남센터에 자격이 안 되는데 외래 교수로 임명했습니다. 외래 교수로 선임을 했고 나중에 취소했지만 문제가 돼서요. 내부에서 문제 제기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영재 가족회사 거기서부터 의료용 실 서울대에서 안 쓰는 실을 사줬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쓰는데 왜 삽니까? 최순실 씨하고 연결된 인물들과 다 엮여서 돌아가는 그런 대목이 있고. 무리하게 외교적 결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최순실 씨가 중국,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중동, 그 성형 어떤 센터를 진출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의혹이 있었죠.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럴 때 대한민국의 서울대라고 하는, 그런 가장 지명도 있는 의료기관에 백업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자기 사업을 하는데, 이 실은 서울대에서 썼습니다. 납품하는 곳이고, 서울대 병원의 외래 교수입니다.
워낙 작은 병원이었으니까요. 김영재 의원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본인 사업에. 여기서 본인이라는 건 최순실 씨가 구상했던 소위 이제 성형센터의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사업에 필요했던 거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을 가질 만한 거죠. 네, 실제. 또 하나의 축이 이제 백남기 씨 유족, 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서울대 병원장이 이 백선아 교수로 하여금 급히 와서 수술을 하라고 했단 말이죠. 대단히 이례적으로. 등산복 입고 나타났었죠. 네. 그 정도 내 손상의 경우에는 그 정도 경력의 교수가 수술하는 법이 없는데 등산복을 입고 왔다는 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황급하게 왔다는 것이고 주말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정권 차원에서 의혹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 와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예. 그래서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수술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또 있는 거죠. 예. 그 중심에 이제 서청석 병원장이 있기 때문에 예. 양쪽 다 수사를 할 만한 정도의 의혹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사를 한다는 하는 겁니다. 국정농단과도 상관이 있는 것이고요.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다음 주 7월 3일 전당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그제 첫 TV토론 열렸는데 독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문희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야당 대표가 되면 법의 일종의 정치적 보호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출마한 거 아니냐라고 다시 물었고요. 그러니까 성한종 리스트와 관련돼서 지적을 한 거죠. 그러자 홍 후보도요, 문희철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원 의원이 보좌관 현재 산업은행권으로 구속되어 있지 않냐라면서 친구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대치기는 예. 그 기술 자체는 인정해야 되죠. 본인에게 불리한 지적을 하면 2배, 3배로 갚아주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보좌관이 구속됐는데 그 사람 친구 아니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죠. 네, 토론회 끝나고도요, 애들 데리고 토론 못하겠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 TV토론이 제1야당인데, 당대표의 TV토론이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전해드립니다. 이런 공방이 오가고 있고, TV토론도 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이 창당일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태일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시는 겁니까, 우선? 저는 이 정당 수리하는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때부터 예. 아주 근간에까지 그 혁신 혹은 쇄신 프로그램에 아하. 지속적으로 참여를 그 했었습니다. 정당이 우리가 지금 큰일 났다, 쇄신이 필요하다고 싶을 때 외부에서 영입하는 전문가 1호시군요. 예, 그래서 이 혁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가늠을 하고 눈에 좀 보이는 게 있죠.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해오셨으면 벌써 한두 번 하신 게 아닌데, 이번에 국민의당에 가서 혁신위원장을 맡고 나서 정당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국민의당에서만 발견한 혹시 특징이 있습니까? 신생 정당이니까요. 예. 정당의 꼴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어떤 그러니까 점에서 그렇습니까? 창당하고 나서 곧바로 선거 치렀잖아요. 그렇죠. 총선. 그다음에 또 숨을 고르나 싶었더니 대선이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 치르게 되면 정당이 갖춰야 될 이런 조직이라든지 강령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 틀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창당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정당이 갖춰야 될 중요한 그 골격들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고도 네.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구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데 네. 그런 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러니까 총선 대선이라고 하는 그 정치권에서 가장 큰 선거를 연속으로 계속 치르다 보니까 선거를 치를 때는 당연히 이제 비상조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그런 비상조직처럼만
운영되어 왔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선거는 후보자 중심으로 예. 이렇게 틀이 짜여졌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취약점이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정당 중심으로 치러질 수도 있고 또 후보 중심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012년의 선거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후보 중심으로 치렀다가 아주 혼쭐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당 중심으로 철저히 진행되었던 민주당의 경우는 이번에 그랬죠. 경우이고요. 예. 근데 이번에 국민의당의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후보 중심으로 선거 대책 기구들이 짜여졌고요. 뭐 그런 점에서 그나마 있었던 그 당 기구의 어떤 그 말하자면 그 체크리스트라고 할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작동하지 않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그 욕망의 찌꺼기들이 모이는 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걸 잘 이제 걸러내는 장치들이 좀 제도화되고 안정화된 정당에는 있단 말이에요. 예. 그 평판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또 그걸 이제 걸러내는 이제 그런 이제 저 장치들이 있는데 국민의당은 이제 그런 장치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도 이제 후보 중심의 선거대책기구 속에서 작동을 하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제 환경은 알겠습니다. 근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터지고 나서 국민의당 대응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뭐랄까요 대단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보면. 네, 아주 발빠른 대응은 참 칭찬하고 싶어요. 그 대목은 그런데 즉각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그 즉각 사과 그 자체는 대단히 발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특검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뭐 이것을 꼬리자르기라고 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든가 이어지는 대응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사과는 했는데 예. 뒤에 초치는 일들이 많았죠. 사과를 하고 겨우 하루 이틀만 이렇게 버럭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사과하면서 동시에 니네도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사람들이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특검 주장한 것은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고개 숙이고 진솔하게 사과를 했잖아요. 특히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어요. 당사자를 지목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한다.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제 특검을 주장하게 되니까 사과를 그러면 너는 그건 잘났냐 뭐 이렇게 지금 하게 되니까 그렇죠. 사과의 진정성이 이제 의심을 받게 된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건 정말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입니다. 나중에 무슨 이 문제가 다 정리되고 나서 그래도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다. 이 얘기는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정당으로서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래 뭐 너는 사과와 동시에.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이거 여의도 정치에서 나타나는 상투적인 정치적 공방으로 그냥 소용돌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뭐 피장파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명백한 사안도 갑자기 공방전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제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의심이 아니라 물타기 맞지 않습니까? 교수님?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과의 진정성이 이제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이제 다루는 그 국민의당 내의 어떤 담론들이 대개 법적 책임론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뭐 현재까지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든지 뭐. 근데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기구지 않습니까? 정치적 기구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형사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또 누구에게 얼마나 그 경중이 주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사법기구가 하는 문제고 도의적 책임의 문제는 저 같은 학교 선생이나 또 교회 목사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은 정치적 기구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서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꼬리 자르는 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거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대체 그 조작에 누가 가담했느냐라든지 또 뭐 누가 사전에 그 조작을 알았느냐 그 범위가 뭐라냐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고. 네, 국민들의 입장에 중요한 것은
그 조작된 증거를 선거운동 과정에 썼지 않습니까? 30번 이상, 예. 그러니까 썼으면은 그거는 국민의당의 책임이에요. 예. 전체 책임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선거 과정이란 것은 후보가 예. 최고의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죠. 언제나 그렇죠. 예. 그러면 본인이 몰랐어도 책임지고 알았어도 책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정치적 책임이라는 얘기거든요. 정치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어야 될 텐데 이틀 3일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그런 것들이 아직 보이질 않아서 지금까지 아쉬운 거죠. 이제 공식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영장이 발부되는 정도 그 정도 시점 이제 최초의 법적인 조치가 내려지는 거죠. 그 명백한 조치가 있으면 이제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 측근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측근발로 뭐 정면 돌파 그러니까 사과보다는 뭐 사과도 물론 있겠지만 사과보다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 뭐 국민의당을 그래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데 방침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정리되는 걸 봐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예. 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왜냐하면 뭐 불확실하니까 예.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또 무슨 얘기해놨다가 일이 또 뒤집어지고 더 다른 의혹이 생겨날지 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걱정일 텐데 저는 최고 지도자는 그런 걱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계속 추궁했던 게 뭡니까? 국민적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네.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왜 빨리 대답하지 않느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정리가 되기 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과 또 사과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그거 이해는 하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할 수 없으니 여러 번 할 수 없으니 한 번에 정리해서 하겠다. 여러 번 해도 좋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책임질 일입니다. 현재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국민의당이 거의 와해 상태라고 할 정도로 혼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서포트해 주었던 또 자신을 위해서 뛰었던 그런 집단과 세력에 대해서 본인이 장수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이건 내가 책임질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문제의 그 정리 과정을 계속 따라가면서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밝히도록 하겠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우선 빨리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태 추이에 따라서 또 사과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는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기회 이 문제를 수습하고 국민의당이 살 길에 대해서 난 좀 책임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겠다. 지금 당과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네. 오히려 당에 다시 복귀해서 할 수 그것도 그렇습니다.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네. 선택의 문제고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그거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도력을 보여주게 되면 선거 패배를 오히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위기는 찬스니까요. 위기 수습과 그 위기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국민의당이라는 이 세력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뭔가 좀 돌파구와 그건 바람직스러운 돌파구죠. 정략적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현 지도부는 그걸 못 해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현 지도부가.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잘나신 말씀. 아니 왜냐하면 현재 네. 말씀은 잘하시는 거예요. 네. 저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당이 지금 조직적으로 관련돼 있다면 당 해체하겠다. 예. 강력한 얘기죠. 네. 하실 수 있는 최고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나 이제 그 이상의 뭔가 힘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별로. 네, 그런 점들이 이제 현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재 이제 이렇게 잘 해 나가고 있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기 수습, 위기 돌파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당 주변의 그 소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좀 대응이 늦다고 하는, 말씀하셨듯이 이해는 가면서도 동시에 대응이 늦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박선수 의원이 연루되었다가 이제 무죄 판결이 난 공급비 유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법적 그 어떤 조치를 기다린 건 아니었거든요. 예. 또 바로바로 대응하고 그때는 대표를 사퇴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결과가 일부라도 나와야 대응하겠다는 건 항상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대응이 상당히 느린 걸 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예.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빨리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상당히 뭐 모든 일을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며칠 지켜보자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혹은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지금 확인된 사실들을 가지고라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바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응답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 더군다나 뭐 처음에 해명했듯이 자원봉사자나 일개 당원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미 씨가? 그렇습니다. 최고위원이 어쨌든 여기에 지금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작 과정에 관여가 되었는지 의심받고 있고 또 조작된 증거를 어쨌든 이걸 전달하고 소개하고 또 처음 시작했다는 그것은 이제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더군다나 조작 당사자도 일개 당원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분도 보니까 뭐 간부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평당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나섰었고, 예. 그러면은 뭐 그 지역에서는 지역위원장에 준하는 정도의 간부급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원봉사자는 최소한 아니죠. 예. 예. 그런데다가 이제 그 의심받고 있는 두 분이 안철수 전 대표와 이제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점. 이 점이 그러니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또 의혹을 갖게 하는데 저는 이것은 도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치적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더 책임이 크다. 더 책임 크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도의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 정치적으로 그것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더 많은 의심을 받아야 된다든지 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그런 추궁은 좀 온당하지 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말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는 사실 교수님도 그냥 교수님의 개인 의견일 수밖에 없긴 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녹취 내용 중에 보면은 시민사회 수석의 딸이 거의 같은 또래이다. 라는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정보가 있거든요. 예, 전혀. 그럼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고요. 이런 정보들을 이현미 씨가 단지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정보 아닙니까? 이런 의구심은 혹시 없습니까? 이게 누군가의 그러니까 누군가 뭐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 네. 또 뭐 이런 선수가. 부분에 기술자들이 네. 뭐 예. 개입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런 의혹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요. 예, 이렇게 어이없는 감히 예, 그러니까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이 일이 가지는 파장과 이 엄중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조금만 훈련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적 생명 끝장이죠. 끝장. 그렇죠. 정치 초짜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모르고 미숙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히 저질렀던 그러니까 더 이런 일이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그렇긴 했는데 전문가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그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정치 전문성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저질렀던 실행한 일이 사람은 그런 전문성이 없지만 이 사람에게 그런 정보를 주고 실행을 유도했거나 지시했거나 혹은 뭐 압박했거나 하는 쪽은 전문가일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이제 그거는 앞으로 확인해 나가야 되겠죠. 네. 제가 이제 그 혁신위원장이시니까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셨고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장 궁금한 대목은 이겁니다. 이제 그 제가 이제 국민의당 안에 들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최근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뭐 추경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인사청문회에서 대응하거나
또는 이제 뭐 자유한국당과 보조 일정도 맞춘다든가 그런 선택들을 해오는 걸 보다 보면 그리고 그 선택들이 보는 그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걸 보다 보면 국민의당이 과연 지금 민의를 제대로 읽고 있나 그런 민심을 포착하고 해석하는 그 당내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고 있나 상당히 동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그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뭐 연수회에서 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국민의당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뭐냐면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 예. 또 그 정치권에서는 뭐 포지셔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정의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왼쪽에 진보 정당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보수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보 정당 쪽으로 조금 위치를 만들면 무슨 얘기 들어요? 이중대 얘기 듣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조금 포지셔닝을 하면 적폐 세력의 옹호자라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가운데를 그 계산해 가지고 정확히 가운데 위치를 지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거냐? 그럼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 지으면 뭐라는 얘기 듣겠습니까? 기회주의자라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대라는 얘기, 적폐 세력의 옹호자라는 얘기, 이것저것 아니면 또 기회주의자라는 얘기를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두 세력의 평면 연장선상에서 뭔 위치를 만들면 위치를 만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두 변을 밑변으로 한 삼각형의 다른 꼭지점을 하나 만들어라. 이것이 국민의당이 현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트라이앵귤레이션 삼각형 만들기 예, 라고 하는 얘기를 삼각형이 근데 있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점을 찾아낼 만한 현재 정당의 상태입니까? 그건 노력하면 되죠, 뭐. 또 제가 그런 걸 하려고 사실은 혁신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자기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포지셔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사안마다 취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고 있는, 그리고 민의로부터 멀어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 그 뜻을 해석해내는 다른 하나의 꼭지점을 못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사안별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정당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적어도 개념적으로 이제 그렇고요. 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노선들 기존에 뭐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시면 우선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요. 영국의 뭐 저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얘기되는 그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이제 보수 중도 개혁 노선이고요. 그 다음에 제3의 길은 이제 진보에서 시작된 진보 중도 개혁 노선이죠. 그 다음에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하는 노선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민당이라는 보수 세력이 시작을 했지만 또 사민당이 받아서 그 개념을 이렇게 다듬어 나간 사례들이 정치 있죠. 철학의 수준에서 얘기해야 될 내용인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철학적 수준에서 이제 이런 개념적 틀을 가지고 매 사안별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쎄요 이런 게 뭐 길을 제시해도 그 길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를 들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습니다. 30초밖에 없어가지고. 가령 뭐 외무장관 문제 어떤 분들은 그분의 신상의 문제를 제기하고요. 한쪽에서는 젠더의 개혁성 가지고 강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3의 정당은 이분이 가지는 외교안보 통일에 있어서의 역량과 비전의 문제를 가지고 그 국민적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길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태일 교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제가 대망이라고 딱 한 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초반에. 대망일 수 있다고. 그러나 그날 바로 중망으로 바꾸고
소망으로 갖고 중소기업의 뜻이 중소망으로 제가 일단 당분간은 중소망 양지열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참 창의적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양재루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셔야죠. 안녕하십니까 중소망 양지열입니다. 아니 어느 분이 예.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악마왕. 악마왕. 어. 악마왕은 너무 약해요? 약한 게 아니고요. 악마 중에서도 왕이라고 하면 대단히 강한 캐릭터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중소마왕 뭐 또는 영세마왕 영세마왕. 영세. 잠깐 여기서 영세는 네. 영세교처럼 영원히 간다는 영세예요? 아니면 좀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어. 구멍마왕. 구멍가게에 나 왜 구멍마왕. 웃고 있지? 미치겠다. 아, 예. 자, 마음대로 하십시오. 중소망.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검찰, 법원, 기타 등등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건은 이제 이 국민의당에서 증거를 조작한 이게 이제 전대미문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물론 과거에도 신뢰받을 수 없는 나중에 보니까 많죠. 많았죠. 네, 많았죠. 이번 선거에서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당내 자체 제작은 이거는 자체. 보통은 이제 연기자를 섭외한다든가 외부의 누군가를 회유한다든가 등등인데 자체 제작의 경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없죠. 없었죠. 예. 하다못해 김대엽 사건 같은 경우도 외부 조작이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선수를 섭외하는 거거든요. 용역을 되게 주는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용역이 이번 아니라 경우는 자체 이제 간의 수공업 수준이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요. 뭐 카카오톡 메신저라든가 녹음 같은 경우도 직접 한 것이고 기술의 발달의 덕분으로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당 자체가 워낙 그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본인도 벤처 기업을 운영했던 뭐 IT 출신 업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저기 아시잖아요. 그 대통령상까지 받았잖아요. 창조경제 대통령상까지. 벤처망, 아니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지 말고 좀. 스타트업망. 오늘 몇 개야 얘기가. 예, 신생망. 예. 예. 알겠습니다. 골목 상권망. 애들 중소망을 하고요. 예, 예, 그거는. 일단 그렇게 하고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지금 상황이. 자, 이게 혐의가 법적으로는 어떤 걸 위반한 겁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당장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문유정 씨에 대한 거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네. 후보자 가족 비방죄도 갈 것 같아요. 후보자 비방죄. 왜냐면 직계 비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해서는 굉장히 조회가 마음이 아프시죠? 저보다 더 전문가일 것 같아요. 굉장히 왠지. 조회가 이거 보통 변호사들은 이거 다룰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예. 저는 뭐 지난 10여 년 가까이 예. 굉장히 조회가 깊은데 아니 근데 뭐 전문가로서 갑자기 제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여태까지 다뤘잖아요 이거. 네. 내리 다뤘을 텐데 저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또 법적인 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따져봤을 것 같은데 이미. 저는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이것은 실형은 명백합니다. 최소한 3년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최소한 3년 맞습니다.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 것이. 이건 집행유예가 안 나옵니다. 후보자 비방죄 같은 경우는 7년 이하거든요. 예. 예, 후보자 비방죄는 7년 이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만 가도 5년 이하고. 근데 보통 이런 게 이제 벌금형이 나오기도 선거법 같은 경우는 벌금형도 많이 나오고. 근데 집행유예도 예. 죄질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 집행유예도 많이 나오지만 이것은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본인이 정말 그걸로 진실을 믿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밝혀진 게 허위라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를 했던 정말 어이없게도 얘기했던 게 뭐 간의 수고범이나 자체 제작이나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보통은 밖에서 들어온 얘기, 찌라시로 예. 어디 떠도는 얘기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냥 정말 사실인 것처럼 우리로서는 어쩔 수밖에 없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가면서 얘기를 보통. 했다가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에 예. 그때 이제 그런 사정을 참작을 해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보통 끝나는데 그렇죠. 이거는 아니잖아요.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심한 고의죠. 예. 고의로 따지면. 아니 법적으로 없는 용어입니다. 심한 고의는. 아니 이제 이 말씀은 많이 고의. 예.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몹시 왜? 고의. 예. 이게 앞으로 따져볼 분야가 이현미 씨 본인은 정말 몹시 고의가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고의라는 게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됐었을 경우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죽으라고 해. 이러면서 했었을 때 미필적 고의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설마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과실 수준인 거고. 예. 그래서 형사처벌을 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혹시 가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 그러면 내 유포했다면 생명이 위험해. 그렇죠. 예. 그런 정도가 되면 정말로 또 정서 참작을 합니다. 예. 그 조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유미 씨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도 지금 보면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게 아니냐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정황상. 왜냐하면 이유미 씨가 본인이 만들어난 다음에 어제 일부 언론에서 이미 이제 그 이용주 당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 이유미 씨와 이준서 최고위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들을 공개를 했어요. 예. 그 공개한 내용에 봐도 언론에 공표하고 난 다음부터 바로 이유미 씨가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떠들면 안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사실대로 있거든요.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뭔가 알았거나 아니면 예. 최소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당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준서 이제 저는 물론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는데 오늘 브리핑할 때 다른 사건하고는 다르게 보통은 카톡의 신뢰성을 많이 주는데 둘만의 대화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직후에 바로 고소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카톡이 나중에 법정의 증거물로 채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카톡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카톡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아니 그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데도 그 내용에서도 그런 정도가 나온다라면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고소고발 이후에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가 들어간 이후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는 아직도 공개를 안 했어요. 예. 국민의당 측에서도. 그러면 그 상황 대비를 어떻게 했냐가 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유미 씨가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왜 당이 나에게만 책임을 물으려 하느냐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고 네. 그러면 그 사실이 알려진 뒤에 국민의당 측에서 뭔가 주고받은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있겠죠. 네, 그 내용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로는 어쨌든 이유미 씨와 이준서 씨가 둘 중에 한 사람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라고 보는 건데, 이럴 경우에 이제 추론법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둘 중에 거짓말을 해서 얻는 이익이 누가 더 크냐. 물론 그건 법적으로 뭐 명확한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추론을 가져온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게 정황 증거로 따질 때인데 사람이 아까 제가 왜 미필적 고의를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주변 정황들로 따져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예. 같이 가담을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참고 넘어갔다. 물론 눈앞에 보이는. 예. 그리고 카톡도 역시 특수하게도 이번에는 일이 있자마자 고소고발이 있어서 그 이후에 카톡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면 이 카톡이 나중에 이게 털릴 수도 있다. 예? 공개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걸 계속 염두에 두고 썼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신도 알잖아요 하는 내가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는 멘트에 대해서 무슨 소리죠? 라는 것도 알면서도 무슨 소리도 했을 수도 있는 정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그 추론으로 누가 더 이익이냐 거짓말을 했을 때 생각해 보자면 이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유미 씨가 나 혼자 한 게 아니라는 식의 문자도 남겼고 그런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유미 씨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얻는 이득이 뭐냐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득은 자신은 종범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형량도 좀은 가벼워질 수 있죠. 조금은. 당연히. 하지만 면제될 수는 없어요. 아니 원래 당연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종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대등한 사람들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유미 씨와 같이 우리가 이제 형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누가 시켜서 나쁜 짓을 했다고 했었을 때 네.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 더 나쁘냐 아니면 시킨 사람이 나쁘냐 논의는 많지만 법적으로는 일단 교사범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일단은 똑같은 대우를 한다라는 겁니다.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범으로 취급될 수는 있지만 그 형이 뭐 크게 감량되거나 이득이 크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 그렇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아무 죄 없는 이준서 씨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준서 씨 인생을 영원히 망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끌어들였다는 문제가 아니라 형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 다 형을 받았다고 칩시다. 형이 끝난 후에도 뭐 삶은 계속되니까요. 3, 4년 후에
지속적으로 이준수 씨로부터 평생 원망을 듣게 되는 아무 죄가 없다면 그런 거를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자기야. 근데 보통 그 일반적으로 어떻게 봤었을 때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경향 자체는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 자기가 가벼워질 것 단독범보다는 네. 여러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된 거란 핑계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당 차원에서 나서서 자기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자, 네. 그렇게 생각해. 구제책을. 예, 그렇게 생각했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또 하나. 이준서 씨가 지시를 했는데 안 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익은 뭐냐? 자신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익이 커요. 이준서 씨 본인이? 네. 아니면 이준서 씨 본인이 자신이 지시했는데 말이 서로 엇갈리니까 내가 안 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얻는 이득이 뭐냐? 만약에 거짓말에. 이준서 씨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본인 이익은 커져. 근데 이게 이런 추론도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예. 조금만 더 네. 마무리만 할게요. 어쨌든 본인은 형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먹히면. 첫 번째 이익이 크고, 두 번째 당도 가장 최악은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준서 씨가 연루됐다면 그거는 당시에 당의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당이 연루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의 이익도 매우 큽니다. 그럼 본인이 지불해야 될 거는 뭐냐? 양심의 가책이에요. 나는 거짓말을 나중에 했다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물론 이걸로 무슨 정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는데, 양자 간의 거짓말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누가 더 크냐, 혹은 피해가 누가 크냐 하는 비교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비교할 정황을 바도 아니죠. 비교할 것도 아닌 게, 당연히 이준서 씨가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이 통하는 편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네. 거짓말이 통하는 편이 모두에게 굉장히 크죠. 근데 그냥 보통 글자 이제- 그대로 이제 언론에서 표현할 때 이럴 때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은미 씨에게 우리가 모두 다 당했다라고 한다면 뭐 도덕적인 지탄이라든가 정치적인 책임 논란은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은 아무도 안 받게 되는 거죠. 이은미 씨 본인만 빼놓고. 그러니까 이걸로 정확한 답은 얻을 수 없지만, 보통 실익이 누가 크냐를 가지고 정황을 추정해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최저망 해보세요. 계속. 또 최저망이. 최저가가 갑자기 생각나요. 아, 진짜. 밖에 지금 저 PD랑 작가들이 드라파 계속 뭐 생계형 마왕, 노전 마왕 이딴 식으로 지금 글자 써서 보내니까 자꾸 이상한 아이디어를 받는 거 아니에요. 도전망. 리어카망 어떻습니까? 리어카망. 지원 거부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왜 가능성이 있냐면, 네. 이런 거를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지시를 했더라도 증거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와라라고.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로 그런 걸 더더군다나 증거까지 남겨가면서 그런 걸 하더라도 말로 하죠, 어제 말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자택이나 사무실에서도 저는 100% 나올 건 없다라고 저도 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50일을 있죠.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뭐, 아니 그전에도 안 했을 거예요. 네. 없앴다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했을 거예요. 뭐냐면 그런 가능성이 크죠. 당이 지금 이러저러한 상황을 겪고 있고, 이은미 당신이 뭐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 게 누구 없느냐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속된 말로 쫙 깼죠. 네. 그럼 뭔가를 들고 왔었을 때 그거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그냥 덜컥 우리는 이 사람이 갖고 왔으니까 물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공개를 했을 수는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나중에 그렇게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속일 수도 있어요. 믿어버리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래요. 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우리가 위증죄라는 것을, 기억에 반하는 것을 처벌하냐면 보통 기억은 조작이 방판왕 됩니다. 나왔습니다. 방판왕망. 아, 왜 문자 소개 평소에 하지도 않으면서 문자까지 읽고 있어. 방망, 방문판, 방파. 사람 하나를 이렇게까지 인격적으로 지금. 저희가 실화가- 참 예. 유치해요, 그렇죠? 아니, 유치해서 아주 좋아요. 저는 사실은 네. 이거로 오다가 이미 소개는 다 됐었고 끊임없이 다뤄지는 가운데 왜 그 누구도 국민의당에서도 문준영 씨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피해자한테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화가 나요. 진짜로. 왜? 다른 모든 사안은 피해자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왜 이 사안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문준영, 아니, 저는 정말 화가 나더라. 처음에 알았을 때부터 네. 누가 어떤 것보다 관심을 떠나서 문준영 씨 무슨 죄가 있어요. 계속해서. 문준영 석달을. 씨에게 감정이입하셨어요? 아니, 아버지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를, 그리고 저 국민의당에서도 들었을 때. 중소망이다 보니까 예. 평소 나도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가? 대기업 망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약자의 감정이 마셨군요. 아니 네. 지금 특검 얘기를 꺼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특검이라고 하는 유사 거야. 마음도 나왔어요. 아 진짜 문자 그만 읽으시라고. 마음으로까지는 말할 수 없다. 아우 정말 유치해. 유치해서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동의하고요. 네. 제가 이 얘기 끝낼게요. 특검이라는 얘기를 국민의당에서 꺼냈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의혹에 대한 것을 일반 검찰에서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까봐 그 바깥에서 별도의 검찰을 설치를 해서 수사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전제가 고위공직자의 비리 의혹인데 일단 통상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 받았을 때 문재인 현재는 대통령이지만 그때 당시 대통령도 아니었고 후보였고 더구나 그다음에 문재용 씨는 과연 민간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특혜를 받았을 즈음에는 그래요. 민정수석이었을까요?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고 치면 과연 그때 당시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도 그러니까 제가 서운한 건 뭐냐면 우리도 정치인들도 주변 사람들께 평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도 뒷담화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뻔히 알 만한 사람들이 국민의당 내부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문준정 씨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넘어졌고 그런 일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찾다 어떻게 보면 강요 내지는 밑에 사람들로서는 뭐라도 한 건 해야 될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유미 씨가 이런 일까지 저지른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자, 그럼 법적인 부분만 예. 정서적 토론을 그만하시고요. 죄송합니다. 감정입이 자꾸 법적인 부분 요거 하나 궁금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주목하는 부분인데 그 내용 녹취 내용에 보면 이은미 씨가 개인으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수석의 딸, 사회수석의 딸이 또래고 뭐 기타 등등, 은행원이고 뭐 등등. 누군가 정보를 줬을 수 있어요. 기본 소스를.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기본 소스 혹은 뭐 정보를 주었다.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가 있죠. 그 준 것을 가지고 뭐 그것이 개인정보 유출인 정보를 알면서 그런 걸 만들었다. 이 경우에는 뭐가 적용됩니까? 개인정보 유출 말고. 개인정보 유출 말고, 그러고 보니까 역시 전문가시네요. 이쪽 방면에서 사실 몇 번 있었어. 거기서 검찰이 수사에 어떻게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생각합니다. 조작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조작의 근거 사실을 줘야 되고 이유미 씨가 그거를 알 수 있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공무원도 그럼 아니고. 알만한 사람이 누군가 줬다는 알만한 사람이 누군가 그 그걸 루트를 타면 제공했기 때문에 되거든요. 시나리오의 소재를 제공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당에 내지는 이유미 씨에게 쭉 뿌리고 이런 것들을 알만한 사람을 찾아봐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알 수 있겠죠. 그걸 갖다 준 사람이 있고요. 네. 그걸 토대로 만들었으니까. 만들었고 그 사람에게 제공을 했겠죠. 그러면 그 최소한. 사람은 여기 연루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악마네. 그 사람이 지시자거나 최소한 방조자거나 압박자거나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한 축입니다. 수사에 아시겠지만 팀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네. 대선 때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팀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공명선거 추진단이라고 공적인 이름이 있지만 그 밖에도 이러저러한 팀들이 여러 가지 움직이고 비선도 있고 뭐 네. 그리고 그 팀 단위기로 움직이지 서로 공유해가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 그렇습니다. 팀들이 그럼 이 이유미 씨가 속해 있었던 국민의당 내에 이른바 팀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보를 꽂아주면서 알바망 나왔습니다. 알바망. 아, 아니 사람들이 우리가 유치하게 놓으니까 여기 맞춰서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고 있어요. 평소 문자 소개 안 해주시잖아요. 아, 이게 너무 재밌어. 바지 마왕도 나오고, 예. 페이퍼 마왕, 페이퍼에 불과하다. 너무 유치해서 좋아요. 계속 생각하지만. 자, 그래서, 그쪽 루트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주목하는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꿋꿋하게 그쪽 루트를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 루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초재성급보다는 의욕이 넘치는 초재성급보다는 뭔가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취합할 만한 개인 혹은 기관 혹은 그렇게 그런 봐야 되는 쪽과의 이른바 빨대가 닿는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는 커넥션이 거죠. 있고. 예. 그 커넥션 루트를 확인하는 것이 이 수사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어제부터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했었어요? 예, 그리고 굳이 저한테 확인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그럴 경우에 어떤 예. 법률이 적용될 수 이렇게 있냐. 저를 이렇게 막아들이면서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문지영 씨한테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이러니까 문지영 씨 어떻게 할 거냐고 왜 그 얘기를 안 하냐고 사람들이. 자, 방송이 장난입니까?
라고 문자도 화나신 분이 화나신 건지 아니면 좋아서 보내신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저는 거의 연루됐을 1년 가까이. 뿐입니다. 정말로. 연루됐을 뿐입니다. 자, 억울하게 엮였습니다. 오늘 예. 나온 것 중에 이제 중소망을 넘어가는 건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얘기 할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자, 예. 이게 만에 하나, 지금 국민당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당연히. 그리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하나, 현역 의원이 일부라도 연루됐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엄청나게 높아요.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이면 본인이 당선 몰랐다고 무효인데 하면요. 본인이 몰랐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 말은 뭐냐면 누군가 연루됐는데 본인이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왜냐면 30여 차례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아까 내내 설명을 드린 게 그거예요. 몰랐다고 할 경우에. 몰랐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몰랐다고 하겠지만 정황상 이 사람이 최소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인지를 하면서도 지금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 나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면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이 사실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라는 정황이 나오면 이 사람은 미필적 고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 사실과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작된 걸 몰랐다고 할지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라면 그 사람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주 단장이 본인도 이게 3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을 했겠느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언론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할 만한 정황이 너무 없어요. 카톡도 안 들어봤다라는 거잖아요. 본인도 단장이면서도. 그러니까 본인은 지방에 있으니까 못 들어보셨다라는 거죠. 그건 그 이유는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너무 바빠서란 모르겠는데 지방은 말이 안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받아보면 되니까. 카카오톡 예. 어차피 그 원래 파일도 카카오톡으로 받은 거였어요. 지방은 말이 안 되고 너무 바빴다는 거는 이제 그건 이해할 수 있죠.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이유인데 지방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보고 했다는 거니까 발표 이후에 네. 그날 처음 들어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본적으로 검찰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디를 파고들지 아니까 거기에 최적화된 답변을 아직 지금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제가 봤을 검찰 때는 출신이었고. 그 검찰 출신, 언론 출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 공명선거 추진단에도. 그런 분들도 일부러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들어봤으면 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짧은 건데 일부러 안 들어봤다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도 안 들어요. 그게 2시간 반도 아니고요. 몇 분짜리인데 그거를 굳이 일부러 끝까지 나는 안 들을 테야. 이거는 굉장히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거는 아니 들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나중에 반론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중소망 저 보내주세요 이제. 양치열 변호사였습니다. 보내주세요. 땜빵마왕이란 말도 나오고요. 얌마왕 나오는데 얌마왕.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매혹적이고 상큼한 국민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자,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에 김진애 박사님이 이때까지 진행했던 주제 중에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그러니까 남성 화장실의 문제 그중에 특히 소변기를 없애버려야 된다. 남성용. 아니, 뭐, 없애면 어떤가? 약간 후퇴하셨네. 그거 한마디 했다고 그냥 그렇게 뜨거운 반응일 거라고는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네. 우리가 여성들의 신체 특징에 따른 여성들이 느끼는 감을 느낄 수 없듯이 이 대목은 이제 요지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성 본능이나 또는 어떤 신체 구조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후천적으로 장려되었을 수 있다라는 요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연구가 확실하게 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도 본능이냐 이것이 학습이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설들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엄청나게 배웠는데
그 어린 남자 아이들이요. 네. 한 서너 살까지 집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서 보다가 그때는 뭐 남자라고 할 수 없죠. 글쎄요. 예. 뭐 하여튼 그런데 그때는 그냥 유아원에 생물입니다. 생물. 유아원에 갔다 오고 나면 예. 이제 저 학습화가 되는 거죠. 사회 말하자면. 과정에서. 사회 예. 과정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거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초원에서 유인원들은 그렇지 않았냐? 나 그렇지 않았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일단은 이거부터 얘기하십시다. 저는 우리 공장장님이 그렇게 뜨겁게 저항하실 거 또는 낭탈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평소에 쿨하신데 네. 왜 이렇게 우리 공장장님이 이렇게 정말 공격적으로 저항을 하시나 이거에 대해서 저항이보다는 오해를 굉장히 풀어드리고 싶어요. 재밌었어요. 오해를. 왜냐. 이것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 결혼하고 나서 특히나 아내가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지니 물도 튀고 네. 뚜껑을 열고 하더라도 튀고 하니까 앉아서 해라. 그런데 정작 앉아서 했더니 뭐 괜찮더라는 분들 네. 또는 그것도 편하더라고 하는 분들, 그 청소 안 해도 좋더라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요구받고 나서 이것이 편하다고는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체공학적으로 보면, 신체 구조상으로 보면 이게 앉아서 하는 게 지금 양변기에서는 더 불편해요. 근데요. 오늘 이제 그 주제가 아닌데 이거 봐 또 흥분하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거는요. 본능이냐. 이렇게 하시죠. 본능이냐 학습이냐에 대해서는 네. 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댓글과 그다음에 저 SNS 메시지를 받았는데 많은 남성분들 제가 보니까 한 3대 7 내지 2대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앉아서 하는 게 훨씬 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이쪽을 더 많이 얘기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가 하면 엄청난 저항파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에 한번 놀랬던 게 저는 앉아서 하는 것과 서서 하는 거가 그렇게 큰 전쟁거리인지 몰랐어요. 저는 아니, 근데 집에서. 이게 무슨 얘기, 뭘로 받아들이냐. 네.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정도 모르면서 그것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정도 모르면서 그것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회적으로 제대로 사회화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근데 그것 때문에 느끼는 네. 모욕감도 상당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생겨 먹은 걸 근데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겨 거죠. 먹은 건지 아니면 학습으로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생겨 먹은 걸 우리 원정호 선생님한테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네. 뭐 이런 거는 원숭이를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기를 이거 봐. 왜 고릴라를 안 보지? 침팬지, 원숭이, 수컷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그거 한 가지는 또 참 좋았습니다. 멘트 중에 네. 아침 시사 프로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쿨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더라.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요. 제가 뭐 어느 쪽으로 가자 얘기하는 것보다도 서로 간에 우리가 몰라서 생기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괜히 공격적으로 뭐 너도 서서 해라, 너도 앉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적으로 나오잖아요.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재밌잖아. 재밌잖아요. 아니 뭐 저는 이게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는 게 네. 왜냐하면 성이 달라서 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런 게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네. 그러니까 성이 달라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남성의 기준으로 니네 왜 안 그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글쎄 말이죠. 그걸 폭력이라고 합니다. 네. 여성들 그리고 지금의 소위 이제 점점 우리 사회가 워낙 오랫동안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점점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법적으로도 그런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네. 남성들이 거꾸로 네. 그건 좋은데 그런 목소리를 당연히 권장해 줘야 되고 오히려 더 소수자 보호 정책처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추세와 트렌드와 당위성은 알면서도 그걸 이제 넘어서서 그러니 남자 니네도 이렇게 해라고 거꾸로 이번에는 네. 하는 것의 일환으로 들리는 겁니다. 일부가. 뭐 일부 들리는 거로. 예. 근데 그렇게 이 선동을 안 하면은 반응이 잘 안 오니까. 자, 이번엔 여성 화장실의 네. 문제는 뭡니까? 근데 이제 여성 화장실 테이블을 쿵쿵 치지 사실은 말라고. 이게 박사님? 그러니까 네. 저희 PD가 테이블 쿵쿵 치지 말라고. 제가 친다고요? 뭐, 무의식적으로 퉁퉁 팔로 치시는데 네. 치세요. 괜찮습니다.
좀 퉁퉁거리면 어떻습니까? 방송에 목소리만 들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의 문제와 여자 화장실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서로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의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듯이 1년 전에 위험한 강남역 살인 공간이. 사건. 네.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게 가장 크다라는 게 이제 가장 요새 가장 심각한 문제고. 폐쇄된 공간에 혼자 있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가, 이게 남자들은 굉장히 싱글 태스크적인 데가 많잖아요. 싱글 데스크. 여자들은 멀티태스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화장실은 굉장히 멀티해요, 사실은. 이 예. 안에. 예. 이게 굉장히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속도도 굉장히 늦습니다. 남자에 비해서 한 3배쯤 시간이 남자는 걸려요. 지퍼 하나로 해결되니까요. 글쎄요. 예. 그러니까 소대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는 문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또 별도로 신다 하더라도 이게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일을 보면서도 항상 여자들이 갖는 게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뭐 이런 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거 같은 게 실제적으로. 왜냐면 화장실의 개수가 적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들 이제 그동안 발전돼 왔어요. 이전에는 남자 여자 소변기 남자의 이제 대변기 소변기 합한 거에 뭐 한 0.5나 0.8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1.2까지 확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2배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저도 2배가 되는 게 마땅한 것 2배가 같아요. 되는 게 맞는 게 네. 속도가 3분의 1이니까. 게다가 남자는 소변기가 따로 있으니까요. 글쎄요. 아니 이거는 이제 대변기 소변기를 합한 개수에 2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통 남자들이 보통 불만 없습니다 전혀. 예. 남자들이 한 3배를 해도 저는 불만 없습니다. 35초에서 40초밖에 안 걸린대요. 네. 그러니까 손을 분명히 안 쓰는 건 확실해. 신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여자들은 위생의 한 90초 문제는 에서 남녀 문제가 아니라 개인 차예요. 글쎄요. 예. 아니 근데 뭐 이제 그거 자꾸 들어가면은 우리가 얘기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네. 저도 요번에 정말 사람들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또 휴지도 많이 씁니다. 이거 네. 보세요. 여자들은 휴지도 많이 쓰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여자들은 굉장히 힘든 게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솔직히. 이제 그거 짧은 시간 동안에 항상 여성 화장실 이게 전 세계적이에요. 네. 여자 화장실 앞에 줄이 항상 깁니다. 줄이 항상 길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마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같은 구역 안에 있어요. 건물에. 바로 이어서. 바로 그렇죠. 이어서. 물론 이제 그게 기능적으로 더 좋으니까 설비하기가 좋아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여튼 서로 보게 되니까 네. 뭐 늘어서 있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분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라는 화장실을 얘기 많이 떨어뜨려라.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자 화장실은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 여성들이 지나갈 때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남자들 쭉 서 있는 등짝을 보게 되잖아요. 네네 등짝 보게 하는 거. 그럴 때 어때요? 아니 그거는요. 네. 우리는 기분 나쁘거든요. 아니 남자들은 그렇게 우겨 보세요. 네.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질 않죠. 보질 않는데 그것도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지 않도록 아니 그러니까 복도에서 남자들의 뒷모습을 보지 않도록 배치를 설계하도록 설계할 때. 원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은 이 소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30cm와 60cm의 폭에 칸막이를 할 것.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런 걸 가지고 법으로 만든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칸막이를 꼭 하도록 돼 있어요? 하도록 법이 올 초인가 칸막이가 마련이 됐는데 30cm가 60cm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위치가 어디 달리냐. 위치죠. 그러니까 눈에 시각적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목에 그게 36cm만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소변기의 법이 문제 중에 디테일해야 하나가 되는데, 예. 하여튼간에 그런 문제들을 다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 화장실에는 이제 하여튼 기다리는 문제. 그다음 3배수여야 한다. 3배수 최소 2배수 이상. 최소 2배수 이상. 저는 3배수도 불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우리는 여자들은요, 거기서 소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화장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생리 문제 있으면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네. 또 임신하는 아, 사람들도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아기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멀티한. 그 뭐라고 하죠? 것들이 아이를 있는데 이렇게 올려놓는 저기 유아대, 그 다음에 기저귀 가리대, 네. 뭐 이런 거 같은 게 저는 있는 거죠. 거치대라고 할 뻔했습니다. 아이를 거치하는. 아기 거치대. 뭐 이런 거 같은 네.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네. 하는 거를 더 크고 그러니까 더 더 크고 더 좀 쾌적해야 되고 더 많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숫자가. 그다음에 거기는 불만이 그거 없어요. 아세요? 네. 이제 우리 남자 여자 다 떠나서 예. 대변기 옆에 그 휴지통을 두는 게 우리나라의 이상한 문화인 거 아시죠? 휴지 휴지를 더 이제 변기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휴지통을 버려서 그것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그거는 그게 정말 이상한 문화예요. 예. 예전에 생겼던 문화가 그냥 쭉 자리 잡고 있는 문화인데 그것도 이제 못하게 법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왜냐하면 법들이 이제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니 그게 올해 초에 다 아.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게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일반화가 거하고는. 된다라는 거 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왜 생긴 문화? 과거에 예전에는 이제 화장지가 네. 화장지를 쓰지도 뻑뻑했으니까. 않고 화장지도 뻑뻑해가지고 심지어는 안 신문지도 내려가고. 썼죠. 아니 그래가지고 신문지도 쓰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예 정화조가 막히는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옆에다 놓게 했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막 자리가 잡아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실 공중 화장실이 꽤 잘 돼 있는 편인데 맞습니다. 그것만큼은 이거 왜 이러는 이제 거야? 그거를 그냥 진짜 피부 야답게 말하면 네. 왜 똥종이를 옆에다가 두지? 이런 거죠. 그렇죠. 왜 똥 닦은 종이를 옆에다 두는 거지? 네. 물에 내리면 되는데 네. 사실 그걸 처음 본 사람들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힘들어요. 근데 네.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강남역 살인 사건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 시설은? 이제 지금 문제가 일반 건물에 들어있는 화장실, 특히 네. 위락 시설에 있는 데에는 요새는 공용 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생겼던 것도 공용 화장실, 남녀가 들어갈 수 남녀 있는. 공용 화장실인데 그런 데서의 안전 문제, 이 안전 문제라는 게 꼭 법제뿐만이 아니라 몰카 문제도 요새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솔직히는 그래서 남자들은 몰카 걱정 안 하겠지요, 설마?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 여자들은 몰카에 대한 걱정, 그것도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생기는 게 화장실에서 생긴 일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법규에 또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바로 공장장님의 애로사항을 딱 해준 게 뭐냐면은 그 왜 여자 청소부가 왜 걸레대로 밀고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요. 소변 보고 있는데 한쪽 다리 들어야 되고 그런 그것도 거요. 그건 어떻게 됐냐면 법규로 요번에 바뀌어가지고 예. 다른 성의 청소부가 청소를 할 경우에는 화장실 앞에 그거를 이렇게 안내를 하게 돼 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른 이성의 청소부가 여기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갖다가 안내판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화장실 관련한 일반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그게 그냥 개인 수준에서 그칠 줄 알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법 제정을 요구한 사람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훨씬 얘기네요. 많아요.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 화장실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했던 것도 굉장히 많고. 여자 화장실 개수를 늘려야 된다는 건 저는 너무 공감해요. 너무 공감. 근데 네. 그거 2배까지 될 수 있을지가 법규가 될지 모르겠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왜 네. 공감하냐면요. 네. 같이 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 기다려야 돼. 남자는 끝났는데 여자는 10분, 뭐 심하면 2, 30분 막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말이죠. 이게 이거 보통 심각하다, 문제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급한 사람은 어떡하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남자들은 좀 아이들을 좀 데리고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해요. 저는 가족 화장실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 가족 정도는. 화장실, 글쎄, 가족 화장실, 지금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가 이게 둘셋이면 여태까지 손이 지금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이른바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지금은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음. 남녀 구분이 없는데 이거를 남녀 구분을 하게 법규로 지정을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기왕 화장실 관련 법이 나왔으니까 네. 길에 공중 화장실, 그러니까 건물의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걸 강제로 개방하게 하는 한계가 좀 있어요. 강제로 하지는 않고 우선은 이제 개방을 신청을 하면은 주면은 몇 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나라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파리 같은 경우에 네. 길에 공중 화장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무료입니다. 네. 열고 들어가서 그러면은 그럼 무한적으로 거기 차지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열리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네. 그 공공 화장실,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한데 길거리에 그런 간단한 네. 그런 아주 간단한 토일렛. 네, 그런 거 저도 있었으면 그거 저 파리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솔직히 네. 간단한 토일렛에 대해서는 받은 불란서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뜬금없는 게 또 있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니 근데 예전에도 그러니까 관광지 도시에는 워낙에 그런 게 많은데 특히 파리에는 거기는 이제 보통 화장실을 간단한 것들이 숨기는데 많아요. 아예 네. 디자인을 멋지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캡슐처럼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딱 보게. 그 정도로 난 저도 갔으면 그거는 좋겠어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공중 화장실은 조금 요새 보면 너무 럭셔리한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저는 좀 그렇게 봐요. 화장실 한 번 더 할까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아니 화장실은 네. 앞으로 3번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을 안 쓰는 화장실이 나올 때까지. 이거는 정말 진짜 건축 혁명이거든요.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서창석 원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얘기했고 불과 몇 주 전에도 다시 한번 얘기했었는데 감사가 있다 뭐 해서 이 대목은 사실은 중요한 국정농단의 고리가 하나 풀릴 수 있는 대목이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자면 서울대 병원장이 되는 과정부터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었어요. 사실은 서울대 병원장이 되는 시점쯤에 언론 기사를 보면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런 기사들이 단신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뭐 국정농단의 전체 그림을 몰랐기 때문에 왜 이런 케이스로 왔지? 정도의 기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주치를 하다가 갑자기 서울대 병원장에 출마한 최초의 케이스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 외에 이례적인 대목이 많지만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게 그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 최순실 씨 아주 관계가 깊죠. 산부인과 교수의 추천으로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마하라고. 근데 이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최순실 씨와 관계가 깊은 이임순 교수가 왜 서울대 병원장에 출마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대통령은 왜 갑자기 자신의 주치의를 서울대 병원장으로 보내버렸을까? 당연히 의문스럽죠. 굳이. 서울대 병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은데 본인 주치의를 보낸 거잖아요. 굳이. 실력이 없으면 주치의에서 자르는 거죠. 실력이 있으면 주치의에 둬야죠. 그런데 굳이 본인의 주치의를 서울대 병원장으로 가라고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는 일어났던 일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최순실 씨 단골성원병원 비선진료의사 대표적인 김현재 원장 이분을 서울대 강남센터에 자격이 안 되는데 외래 교수로 임명했습니다. 외래 교수로 선임을 했고 나중에 취소했지만 네, 문제가 돼서요. 내부에서 문제 제기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영재 가족회사 거기서부터 의료용 실 서울대에서 안 쓰는 실을 사줬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쓰는데 왜 삽니까? 예. 최순실 씨하고 연결된 인물들과 다 엮여서 돌아가는 그런 대목이 있고 무리하게 외교적 결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최순실 씨가 중국,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뭐 중동에 그 성형 뭐 어떤 센터를 진출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의혹이 있었죠.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럴 때 대한민국의 서울대라고 하는, 그런 가장 지명도 있는 의료기관에 백업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자기 사업을 하는데, 이 실은 서울대에서 씁니다. 납품하는 곳이고 서울대 병원의 외래 교수입니다. 워낙 작은 병원이었으니까요. 김영재 의원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본인 사업에. 여기서 본인이라는 건 최순실 씨가 구상했던 소위 이제 성형센터의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사업에 필요했던 거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을 가질 만한 거죠. 네, 실제. 또 하나의 축이 이제 백남기 씨 유족 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서울대 병원장이 이 백선아 교수로 하여금 급히 와서 수술을 하라고 했단 말이죠. 대단히 이례적으로. 등산복 입고 나타났었죠. 네. 그 정도 뇌 손상의 경우에는 그 정도 경력의 교수가 수술하는 법이 없는데 등산복을 입고 왔다는 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황급하게 빌려왔다는 것이고 주말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의혹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 와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래서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수술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또 있는 거죠. 그 중심에 이제 이 서청석 병원장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수사를 할 만한 정도의 의혹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사를 한다는 하는 겁니다. 국정농단과도 상관이 있는 것이고요.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다음 주 7월 3일 전당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그제 첫 TV토론 열렸는데 독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문희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야당 대표가 되면 법의 일종의 정치적 보호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출마한 거 아니냐라고 다시 물었고요. 그러니까 성한종 리스트와 관련돼서 지적을 한 거죠. 그러자 홍 후보도요, 문희철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원 의원이 보좌관 현재 산업은행권으로 구속되어 있지 않냐라면서 친구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대치기는 그 기술 자체를 인정해야 되죠. 본인에게 불리한 지적을 하면 2배, 3배로 갚아주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보좌관이 구속됐는데 그 사람 친구 아니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죠. 네, 토론회 끝나고도요, 애들 데리고 토론 못하겠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 TV토론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국민의당 박수선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 녹취 조작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했음에도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상을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정치 공세와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의혹이 있다고 하면 억울하죠.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당도 사실은 이것이라고 상대가 아무리 얘기해도 납득하지 않는다고 계속 의혹을 제기했었죠. 물론 정당은 선거 기간 중 상대 후보를 상대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민의를 대신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만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과 관련한 중대한 의혹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거죠. 전대미문의 당내 자작극이 벌어졌다는 걸 국민들이 안 지 겨우 이틀이 지났는데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는 건 한편으로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신들의 의혹 제기는 정당했지만 자신들 상대로 한 의혹 제기는 겨우 이틀 만에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합니까? 그리고 용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즘 국민의당이 곤욕을 크게 치르고 있긴 합니다. 예. 스스로 검증하지 않은 정보를 내보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부에서 나오는 워딩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특검 이야기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특검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뉴스 전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이 특검 얘기를 하는 건 참 답답한 저는 물타기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국민의당 주장대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 녹취록이 진짜라고 증인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리고 특검을 주장할 만큼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유미 씨가 제보자 이메일이라고 했던 메일이 있었어요.
그 메일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50일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그 당사자라는 사람에게 당에서는 이메일을 한 번 안 보냈냐. 이걸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게 뭐가 어렵다고. 대선 직전에 어렵지만 50일이 지났잖아요. 특검을 한다고 생각하는 당이었으면 당사자가 실제한지는 최소한 한 번은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네, 또 거기다가 고소고발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당사자한테 이메일 한 번 안 보냈는데 갑자기 특검을 하자고 하면 당연히 물타기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문정용 씨에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그 이메일의 주인이라는 김모 씨, 성까지 나왔어요, 김모 씨. 김모 씨는 본인과는 대학학원을 같이 입학했던 사람 중에는 김 씨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고 당연히. 예. 그리고 그 제보자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본인은 모른다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언론 보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당사자로 찍힌 김모 씨가 문준용 씨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사이라고. 예. 그리고 국민의당이 이 사람이 실제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메일을 보내지도 않았지만 같이 입학한 사람이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김 씨가 있냐? 없으니까. 네, 실제로 오늘 아침 나온 보도 보면요. 두 사람은 학번도 다르고 졸업 학년도 6년 차이 난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거죠. 파슨스라고 하는 공통점 하나만 있는 건데 이게 50일 동안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이냐 이거죠. 예. 특검을 생각했던 정도의 정당이면 그리고 그걸 기자회견까지 했고 모두가 사실로 믿었다면 당연히 조사했어야죠. 지금 그 이후라도.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뜬금없이 들리는 사람들이 이게 물타기 아니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고요. 이게 억울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유미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이고요. 검찰은 또 이 씨의 남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지는 여기서 이제 검찰의 실력을 믿어야 되죠. 다음 뉴스는요?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이의 카카오톡을 공개했습니다. 5월 5일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요. 기자회견을 진행한 날입니다. 이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카톡 그런 거예요. 진짜로. 간단한 정보지만 실제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상대방에 하려고 하면 근데 그런 내용들이 자잘하게 다 깔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하여튼 누가 이걸 알려줬는지는 저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건 만약에 이런 걸 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줬다면 그 자체로 대선 기간에 그 정치에 개입한 거잖아요.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혹은 기관이든 간에. 이것도 저는 수사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결혼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죠. 예. 근데 본인이 안 해도 민심에 의해 해체될 정도의 사안이라 어쨌든 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선고 있었습니다. 징역 1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의상대금 받아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이영선 전 경호관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또 이 전 경호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대포폰 지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도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부분 인정됐네요. 네. 그 중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서 의상 대금을 받아서 최순실에게 전달했다.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특히 법원이 인정한 것이 특검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최순실 씨가 그 돈을 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원이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법정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권순호 부장판사였습니다. 당시에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정유라 씨 영장 그렇죠. 기각을 한. 네. 거기다가 우병우, 정유라 기각했었다라는 사실도 있었었고요. 고영태 씨는 구속시켰죠. 예. 하여튼 그때 기각됐던 사안인데 법정에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판받았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했는데 과거 왕조 시대 같으면 망한 왕조의 도승지는 사약을 받는다면서 재판할 것도 없이 사형을 받으라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소망은 언제가 됐든 옥사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죽었으면 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레토릭이죠. 우리나라에 사약을 내릴 법적 장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네, 왕조 시대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또 못 맞는 것이 수미상관이 아닌 것이 자신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현재 보석을 신청한 상태거든요. 사약을 내리면 받겠다고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거하고는 전혀 앞뒤가 안 맞췄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심정이라는 거는, 네. 그런 심정이니까 나를 빨리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아프니까. 저는 아파요. 이런 얘기고요. 다음 순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어제 출국했습니다. 환송 행사는 조촐했는데 행사를 간소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도열이나 별도의 환송식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일정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였습니다. 환송식만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환영식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꼭 필요한 의전이 아니면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화제가 됐던 것은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을 보내면서 얼굴이 활짝 폈던 사진이 화제가 됐어요. 예, 요새 굉장히, 예. 얼굴을 보면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기쁨이 90%다 이런 식의 인터넷에 짤방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제가 됐죠. 왜냐하면 너무 활짝 웃어가지고 예. 뭔가 이제 헤어지니 섭섭함이 있다든가 잘하고 오라는 걱정 이런 건 없어. 얼굴이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것으로 봐. 예. 해방된 임과장 그런 기분이죠. 예.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밝게 웃는 거 아니냐고. 평상시 근데 워낙 밝게 웃는 분이시긴 합니다.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밝게 웃는 사진은 없었어요. 네. 지나치게 밝게 웃는 거 아니냐는. 네. 하여튼 그 사진이 하도 왜냐하면 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너무 달라가지고 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열 없이 해외 순방을 간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문 대통령은 너무 많은 걸 없애버리네요. 예. 자, 다음 뉴스는요.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씨 유족들은 서창석 원장이 청와대에 백씨 의료 정보를 알린 의혹이 있다고 고소한 바가 있는데요. 어제 검찰이 백도라지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먼저 조사했습니다. 이건 캡처 이미지를 일베 익명으로 올리는 건 어떻게 했냐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또 기사가 나오면 고시생 카페 같은 데서 링크를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사안들, 이런 사안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은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카톡부터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데 저는 특히 이런 사안은 카톡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조작한지 알았잖아요. 적어도 이유미 씨는. 그리고 유준석 씨는 이제 몰랐다고 주장하고, 이유미 씨는 지시에 의한 거라고 주장하고 이제 대립하고 있으니까, 둘 다 알았는지 한 사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한 사람은 알았잖아요. 그러면 카톡 역시 얼마든지 나중에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5월 5일 이후에 카톡도 일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애매모호한 말들이 좀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하자. 상대방은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문자도 남기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말들을 남겨둘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그 기자회견 직후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당연히 자신의 카톡이 공개될 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가장 먼저 카톡을 털어가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상정하고 카톡을 예를 들어서 뭐 이유미 씨는 자신이 실행을 했지만 당신도 이거 전말은 알고 있지 않냐는 뉘앙스의 말을 남길 수도 있고 실제 그런 말들이 남겨 있죠. 사실대로 얘기하자고. 그리고 이준서 씨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라고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카톡을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 그런 일이 있은 직후부터 고소고발이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일반적으로 고소고발 혹은 뭐 사건이 되는 건 한참 후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바로 직후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 아니라고 바로 반박했었거든요. 게다가 국민의당도요, 맞고소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고소고발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틀림없이 증거로 채택이 될 거나 뭐 최소한 조사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카톡하고는 다른 경우라는 거죠, 이게. 예. 그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용주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여기서요, 제보자 신원 보호하기 위해서 이유미 씨가 선의로 조작을 감행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유미 씨가 언급한 내용이 혼자서 다 알기에는 방대한 내용이고 시민사회 수석 등 여러 일을 자기가 직접 전하거나 문준용 씨에 관해서 안 것을 혼자 다 알아내기에 많은 양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의문제기한 내용이네요. 네, 혼자서 이걸 소스를 제공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단독이냐 뭐 혹은 뭐 지시를 받았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스가 어디서 왔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용주 의원은 이거 시민사회 수석 뭐 이런 내용들을 그 녹취록에 짧게 지나간 내용들을 어떻게 혼자 다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본인도 들었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러다가 실제 하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안 나서니까 내용은 맞지만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연기를 했을 뿐이 아닐까. 네,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라는 식으로 네.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김 씨가 결국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예, 네, 그런 얘기를 한 있습니다. 적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의 이런 추정도 사실은 뭐 하루도 안 돼서 예, 근거가 없는 것이 된 것이고요. 계속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이윤미 씨 혼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토플 학원 얘기도 토플 학원을 다니는지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면 뭐 유학 갈 거니까 당연히 가지 않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영어를 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거 압니까? 그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로 백지 상태에서 상상하자면 그리고 이런 내용은 바로 모든 기자들에 의해서 크로스 체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 토플하고는 안 다녔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아는 사람 맞아요? 하고 되묻게 다는 상황에 바로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근거 없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학원 하나 다녔다는 것도 그냥 뭐 그런 상상을 당연히 했겠거니 유학 갔으니 토플하고 다닌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상상을 혼자 했겠거니 그렇게만 그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정말 당사자가 되어서 연기를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문정훈 씨가 영어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잘할 가능성이 크겠죠. 유학을 준비한. 그건 모르죠. 저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영어를 잘해서 토플학원을 안 다녔을지 혹은 아주 몇 년간 다녔을지 아무도 이 제1야당인데 당대표의 TV토론이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전해드립니다. 이런 공방이 오가고 있고 TV토론도 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이 창당일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태일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신 겁니까, 우선? 저는 이 정당 수리하는데 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때부터 예. 뭐 아주 근간에까지 그 혁신 혹은 쇄신 프로그램에 아하. 지속적으로 참여를 그 했었습니다. 정당이 우리가 지금 큰일 났다, 쇄신이 필요하다고 싶을 때 외부에서 영입하는 전문가 1호시군요. 예, 그래서 뭐 이 혁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가늠을 하고 눈에 좀 보이는 게 있죠.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해오셨으면 벌써 뭐 한두 번 하신 게 아닌데 이번에 국민의당에 가서 혁신위원장을 맡고 나서 정당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국민의당에서만 발견한 혹시 특징이 있습니까? 신생 정당이니까요. 예. 정당의 꼴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어떤 그러니까 점에서 그렇습니까? 창당하고 나서 곧바로 선거 치렀잖아요. 그렇죠. 총선. 총선. 그다음에 또 숨을 고르나 싶었더니 대선이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 치르게 되면 정당이 갖춰야 될 이런 조직이라든지 뭐 강령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 틀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창당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정당이 갖춰야 될 중요한 그 골격들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고도 예.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구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데 네. 그런 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러니까 총선 대선이라고 하는 그 정치권에서 가장 큰 선거를 연속으로 계속 치르다 보니까 선거를 치를 때는 당연히 이제 비상조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그런 비상조직처럼만 운영되어 왔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선거는 후보자 중심으로 예. 이렇게 틀이 짜여졌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취약점이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정당 중심으로 치러질 수도 있고 또 후보 중심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012년의 선거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후보 중심으로 치렀다가 아주 혼쭐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당 중심으로 철저히 진행되었던 민주당의 경우는 이번에 그랬죠. 경우이고요. 예. 근데 이번에 국민의당의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후보 중심으로 선거 대책 기구들이 짜여졌고요. 뭐 그런 점에서 그나마 있었던 그 당 기구의 어떤 그 말하자면 그 체크리스트라고 할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그 욕망의 찌꺼기들이 모이는 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걸 잘 이제 걸러내는 장치들이 좀 제도화되고 안정화된 정당에는 있단 말이에요. 예. 그 평판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또 그걸 이제 걸러내는 이제 그런 이제 저 장치들이 있는데 국민의당은 이제 그런 장치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도 이제 후보 중심의 선거대책기구 속에서 작동을 하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제 환경은 알겠습니다. 근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터지고 나서 국민의당 대응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뭐랄까요 대단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보면. 네, 아주 발빠른 대응은 참 칭찬하고 싶어요. 그 대목은 그런데. 즉각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그 즉각 사과 그 자체는 대단히 발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특검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이것을 꼬리 자르기라고 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든가 이어지는 대응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사과는 했는데 예. 뒤에 초치는 일들이 많았죠. 사과를 하고 겨우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버럭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사과하면서 동시에 니네도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사람들이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특검 주장한 것은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고개 숙이고 진솔하게 사과를 했잖아요. 특히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어요. 당사자를 지목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한다.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제 특검을 주장하게 되니까 사과를 그러면 너는 그건 잘났냐 뭐 이렇게 지금 하게 되니까 그렇죠. 사과의 진정성이 이제 의심을 받게 된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건 정말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입니다. 예. 나중에 무슨 이 문제가 다 정리되고 나서 그래도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다. 이 얘기는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예. 정당으로서는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래 뭐 너는 사과와 동시에. 네.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이거 여의도 정치에서